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어젯밤 늦게 우리 국방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미중 대치 상황을 놓고 우리 정부가 미 측의 사과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그런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단순히 해석 차이로 치부하기엔 행간에 담긴 불만 수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노출된 상황이죠. 미국 측의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지난 18일 진행된 미군의 서해상 훈련입니다. 당시 미 전투기들이 실탄을 장착하고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뒤늦게 보고받은 안규백 국방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해 대치 상황을 적시에 공유하지 않은 점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국방부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한미군이 어젯밤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비태세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건 공동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다만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은 한국군 스스로 대비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란 입장도 우리 군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동맹 관점에서도 향후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미 간 잇따르는 이견과 갈등 노출이 안보 공조 체계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한 한미연례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일정을 두고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 기동훈련 횟수와 규모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북한 위협이란 표현도 올해는 빠졌다는데 왜 그런 건지 최원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미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와 반격 등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숙달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 일정 발표엔 정작 북한의 위협 표현이 빠졌습니다. 최근 전운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했다는 지난해 발표와 대조적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빠졌습니다. 자유의 방패를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규모 병력과 장비 기동으로 북한의 반발이 심했던 야외 기동 훈련에 대한 시기와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미가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군은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분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축소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Freedom Shield and Warrior Shield will go on this March as a 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 지난해 발표된 여단급 야외 기동 훈련을 16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억제해야 할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들리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국방부를 출입하는 이태영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는 것, 이게 뭐 예상이 없던 거죠, 사실은?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게 주한미군이 어젯밤에 긴급 발표한 영문 입장문입니다. 이 시간을 보시면은 어젯밤 10시 5분에 발송이 됐는데 이 주한미군은 논평이나 입장문을 내더라도 근무 시간에 이메일로 보내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자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입장문을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근데 유감은 표명했는데 사과하진 않았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서해 상공에서 무장을 한 미국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유감이라는 말로 우리 측이 항의하는 것 자체는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과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어느 쪽 말이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신뢰 부족에 따른 양측의 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한미동맹 간에 이상 조짐이 불거진 건 새로운 사실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부터 이 정부의 DMZ법 추진 그리고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이 한미 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이 돼 왔는데요. 이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주한미군도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현 정부의 대북용화 기조에 따른 엇박자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군은 정치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인태 전략을 위해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반면 우리는 최근 통일부가 9.19 합의복원이나 한미훈련 축소 같은 군사적 사안까지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 장관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미동맹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최근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 조건 없는 기존의 가치동맹에서 사실상의 이익동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훈련 강도는 낮추려 하거나 미중 관계에서 미국을 후순위로 돌린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 역시 우리의 안보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동맹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 내부 갈등처럼 우리도 안보 노선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이 동맹의 눈에는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복원 같은 한미 간 예민한 안보 사안은 한미 간 군 당국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는 방식 등으로 동맹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협력 같이 한미 간에 서로 도와야 될 게 참 많은데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될지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좀 해야겠군요. 네, 이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선 이틀째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했다는데 국가사법체계를 흔드는 중요 법안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민 기자, 법 왜곡죄에 대한 필리버스터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지금 4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판사와 검사를 지낸 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판검사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입니다.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부당 판결죄처럼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법안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과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좀 수정이 됐다고요? 네, 법안은 마지막 순간에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범위를 좀 좁혔습니다. 위헌성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구속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선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제도가 복잡해지면 돈이 많은 쪽이 절대로 유리해진다면서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 될 거란 우려가 막판까지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안을 누더기로 수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 지도부에 의해 수정된 건 내란 전담재판부법 등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졸속 처리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당의 이른바 사법 개편 3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법안에 대해 위헌성과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임시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재판 소원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개편 3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겁니다.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 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43명은 4시간 넘는 논의 끝에 사법제도 개편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쟁점인 재판 소원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심 부실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4인 증언 후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말을 아꼈지만 사법 부에 어떻게 수렴하실 예정이실까요? 지난 23일 사법 개편 3법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역 통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만 통합특별법이 본회의에 올랐는데 충남 대전은 현역 단체장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졸속 추진을 비판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실제로 통합될 곳은 어딜지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무분별 권한이야 즉각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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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특별법 반대에 나선 겁니다. 경실련은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통합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수기 없이 추진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보류됐지만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도 잇따라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핵심 내용이 다 빠졌잖아요. 빈 껍데기잖아요.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을 반대한 겁니다. 지난해 말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도 투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출생 직후 물려받은 농지가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죠. 야당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매각 명령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김창섭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소유 토지 목록입니다. 전남 여수의 논과 밭을 600평 넘게 매매했다고 돼 있는데 시기가 1968년생인 정구청장 출생 직후와 2살 때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갓난아기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며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언급했는데 정 구청장이 1호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정 구청장은 조부모가 매입한 땅을 장손인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실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고 1994년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소유 제한 등 규제를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함량 미달의 정치 공세라고 가세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기로 낙인 찍어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라며 남이 하면 투기고 정원호가 하면 조상덕인가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농사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애둘러 지적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 잇따라 농지 매각 명령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용 농지를 겨냥한 건데요. 강제 매각의 기준은 뭔지, 문제는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통령이 언급한 투기용 농지, 이건 뭡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말합니다. 헌법과 농지법은 직접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이죠. 이 원칙을 어긴 농지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직접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가 매각 명령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투기 목적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갖고 있더라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경작한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뒤 주말 영농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받은 경우 등등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대원칙이 있지만 예외 규정들도 많은 거죠. 이 때문에 전체 농지 중 임차 농지 비율은 2024년 기준 47%에 달합니다. 그럼 직접 농사 짓지 않는 농지가 47%라는 건데, 근데 어떻게 투기용 농지를 가려내겠다는 겁니까? 이 대통령은 부처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올해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농지 제도라며 화답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를 콕 집어 잡아내긴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물마다 농사법도 다르고 농지 소유자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물을 1개월만 심어도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이나 나이나 연세 때문에 영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근데 투기용 농지라고 그러면 바로 팔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고 버티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면 3년간 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농지 소유자가 이제부터 농사 짓겠다고 하면 당장 강제 처분하긴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강제 매각 시 경우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안 지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내가 소유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 묻지 않고 강제 매각을 하게 한다면 그거는 위헌성이 다분히 높은 것이고, 뭐든 투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또 하나의 전선이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구와 경북 의원들 입장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 내일 이 지역 의원들을 모아 찬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실 통합 제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2024년 국민의힘 지자체장들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선 야당 반대를 이유로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나왔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쫙 갈렸어요. 네. 그 여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도 당내에선 대구와 경북 지역 주장이 엇갈렸는데 대구시장 후보군에선 수도권에 맞선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북지사 후보군에선 법안의 부실함을 이유로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당내 노선을 둘러싼 내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텃밭 현안을 두고도 입장 정리가 안 돼 파열음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원내 지도부는 내일 대구 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소집해 찬반 투표에 준하는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에선 행정통합법을 먼저 제안해놓고도 여당의 주도권을 뺏긴 데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달러 책갈피 설전을 벌인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결국 중도 하차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압박이 보복성 감사, 인사 간섭 등으로 번지면서 직원들이 다치는 걸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선거 출마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이후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주차 대행 업체 선정 등 모두 4건입니다. 이 사장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를 넉 달 앞둔 시점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제가 그만두는 것이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 사장은 당시 업무보고 자리가 정책 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공개 모욕주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은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꼭 예능 프로그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인사 개입 정황도 좀 더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시급한 인사 소요가 있을 땐 건별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아내의 구의원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는데 당시 검찰의 내사를 인지한 김 의원이 보좌 직원에게 수사 대상이 된 인물과 전화해 수사 대응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 TV조선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송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이모 씨는 2022년 7월에서 9월 사이 당시 동작구의회 조모 부의장 법인카드를 200여만 원가량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종결했지만 검찰은 3개월 뒤인 11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 의원이 보좌진에게 수사 대응을 지시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된 조 부의장에게 연락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서 혹시 그 얘기가 그래서 오라 그러면은 그거를 꼭 전화 주시라고 먼저 연락해 케어하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아니면 뭐 적당한 때 전화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케어를 갖다가 하든지. 수사 대상의 움직임을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또 다른 구의원을 언급하며 추가 지시를 예고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쯤에 아마 가 전화를 할 거야. 실제 당시 조 부의장이 내가 쓴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김 의원 보좌진과 상의하는 녹취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검찰 내사를 알게 된 직후 다급하게 움직이며 수사 대응을 지시했다며 의원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교체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아내 이 씨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쓴 적 없다는 기존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상고를 했다가 포기한 건데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2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했습니다. 이때도 검찰은 이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판단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투약까지 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밝혀진 것만 300차례로 전문 마약 거래상으로 활동한 건데 특히 CCTV 정보를 악용해 노후된 아파트 등 사각지대만 골라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짝 벌어진 계량기와 아파트 배관 안쪽, 소화전 호스 안까지 모두 마약이 숨겨져 있던 장소들입니다. 이른바 마약 던지기 운반책은 해당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들에게 알렸는데 놀랍게도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300차례나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남성이 마약을 숨겼던 전력량계 패널 틈새는 아직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청소차 관리부서에서 일하며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CCTV가 없다는 점을 파악해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주로 지하 주차장을 위주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보는 데는 지상을 비치는 건 한 대도 없어요. 특히 남성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범행을 하면서 투약까지 하고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양육비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인데 고정적인 양육비 등으로 고정 비용이 좀 지출이 많았다고 아이도 있고 한 것 같고요. 마약 합동수사본부는 남성과 여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기절했다는 남성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주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3시경 이곳에 있던 한 여성이 같이 술을 먹던 남성이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처음 본 남성이라 집 주소도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여성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였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남성이 쓰러진 노래주점은 약물을 먹은 남성들이 사망한 모텔들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 문자나 SNS 메신저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하던 중 30대 남성으로부터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준 숙취 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체포 직후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과 팔로워 수가 급증했던 김 씨의 SNS 계정은 오늘 낮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네, 경기 양주의 한 식당 주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1,4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건데 남다른 눈썰미와 시간을 끈 기지가 빛났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달아나려는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저항하던 남성은 바닥으로 넘어지고 그 순간 경찰이 출동합니다. 전화 사기 수거책을 시민과 군인 등이 힘을 합쳐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장면입니다. 검거에 가장 기여한 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훈 씨입니다. 황 씨는 장시간 통화하던 80대 할머니가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수상한 검은 봉투를 놓고 가는 걸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봉투를 숨길 때 찾고 계셨습니다. 봉투를 가게로 가져와 확인해 보니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화 사기를 직감한 황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사가 필요하니 돈을 가져오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이곳에 현금 다발을 뒀습니다. 황 씨는 범인이 택시를 타고 나타나자 다가가 말을 걸며 시간을 끌었고 단골 손님과 군인들이 오자 설득해 함께 검거했습니다. 식사하러 왔느냐 가게로 가자고 이렇게 유인한 건 안 잡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몸싸움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는 순간에도 사기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해 당하신 할머니는 너무 경황이 없어 하셨고 아님이 사이분하고 되게 감사하다고. 경찰은 할머니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찾아들여 기쁘다는 황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105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연인 관계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거나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가 다정히 통화를 합니다. 그래, 맛있는 거 사주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의문을 보이는 남성을 여성은 안심시킵니다. 끝나면은 자동으로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 맞지? 걱정이 너무 많아. 24시간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언니. 연인의 대화 같지만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남성과 연락하며 친밀감을 쌓은 여성은 연애 비용 적금을 들자며 가짜 사이트로 가상자산을 송금하게 했고 남성은 한 달 만에 1억 원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은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 2곳에 조직원 49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인 68명을 상대로 10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SNS로 여성인 척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가짜 구매 대행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돈을 입금하면 가로채거나 금감원과 검찰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중국인 총책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해외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출산율이 2년 연속 오르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갓 태어난 아기가 간호사 품에 안겨 분유를 받아먹습니다. 최근 이곳엔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아기를 좀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전에보다는 더 증가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만하는 병원들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25만 4,500명, 2023년 23만 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 규모로는 15년 만에, 증가율로는 1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5명 오르며 4년 만에 0.8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가 증가한 데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회사에서도 좀 적극 권장하고 육아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분위기다라는 그 인식이 좀 전환이 된 게 아기를 낳고 복귀해야겠다라는. 정부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결혼이 늘었고 1990년대에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가 출산 정년기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1년에 합계 출산율 1명을 회복할 걸로 전망하고 있지만 출산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환자의 이송체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심정지 같은 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 현장 의료진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5일 경기도의 70대 남성이 목에 조개 껍데기가 걸려 구급차에 탔습니다. 제거 시 식도 파열 등이 우려돼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 6시간 넘도록 병원 30여 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고 그 밖에 중증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줍니다. 또 적정 시간을 넘기면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응급처치를 받게 합니다. 다음 달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시범사업 후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병원으로 분산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이 가동될 수 있게. 응급의학회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응급의료진들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병원이 있는데 찾지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 병원 자체가 없는데 그렇다고 광역상황실이 하면 없던 병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근 울산에선 환자 이송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이 무산되는 등 현장 의료진들의 반발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코스피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천 고지를 밟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6천마저 돌파했습니다. 거품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먼저 최수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눌러주세요. 코스피 6천 돌파를 기념하는 축포가 터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벗어던지고 코리아 프리미엄 로일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5,900을 돌파한 코스피는 오늘도 1.9% 오르며 6천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4,000선을 돌파한 지 넉 달. 지난달 5,000선을 넘어선 지 약 한 달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달성한 두 반도체 대장주는 상승 기여율이 40%를 넘어설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여기에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임원 성과를 지급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당 가치가 올라 주가엔 긍정적입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프리미엄들이 높아지는 거죠. 금융주들, 증권, 보험 이런 주식들한테 계속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하지만 재계에선 적대적 M&A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자체에는 얼굴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 처분할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기업 사냥꾼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우리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면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예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상황이 어떤 건지 이번엔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4,200선이었던 코스피는 44% 오르며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코스닥도 25% 올라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젠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니냐며 차익 실현을 고심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삼전 닉스 같은 경우에 단기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과 변동성이 커질 거란 심리가 번지면서 공포지수도 치솟고 있습니다. 아예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개인 순매수 2위 ETF는 우리 증시가 떨어지면 2배 수익을 얻는 일명 고버스 상품이었습니다. 1,7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우리 증시가 아직 거품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 정책 효과로 상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아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 지수를 7,000대까지 높이고 있고 한 외국계 증권사는 올 상반기 8,000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 국정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역대 최장 연설을 펼쳤는데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미 무역법 301조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백대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8분 동안 역대 최장 연설을 하면서 더욱 강력한 관세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Make a new deal could be far worse for them, and therefore they will continue to work along the same successful path that we had negotiated before the Supreme Court's unfortunate involvement. 대법원 판결 이후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연설장에 나온 연방대법관 3명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해버린 셈입니다. They're a little more complex, but they're actually probably better, leading to a solution that will be even stronger than before. Congressional action will not be necessary. 집권 2년 차에 경제 성과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혔고 소득은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관세 수익이 미국 시민들의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해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쿠팡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절차상 미 무역대표부는 실제 조사 여부를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할 전망인데 우리 정부는 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키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이브의 승소를 받을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법정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한 건데요. 뉴진스의 정상 활동을 위한 결단이라며 다른 추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이브와의 1심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오늘 오후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받게 될 256억 원가량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겠다며 자신과 뉴진스 멤버들, 어도어 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합니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민 전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이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5 멤버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에게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이브는 즉각 항소했고 1심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하이브 측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법적 절차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2026 TV조선 K브랜드 어워즈 시상식이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미스터 트롯 3와 크리에이터 이사배,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등 12명이 K 콘텐츠 아이콘으로 선정됐고 브랜드 부문에선 9개 분야, 78개 기업과 기관이 수상했습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K브랜드 어워즈는 각계 각층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드높인 주역들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존재는 아름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What is your name, my lady? Ravenna, sire. 백설공주를 되돌아본 이 영화에서 악의 여왕 레베나는 아름다움을 이용해 왕비가 되고 왕을 죽인 뒤 왕국을 차지합니다. 멋진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비극입니다. 정치에서는 유독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How's the Newspeak Committee? It's a beautiful thing, the destruction of words. Language coming from here.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뉴스피크 위원회는 혁명의 불필요한 언어를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단어가 사라지면 결국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비판도 사라집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죄는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관 증언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는데 왜 진보 진영조차 우려할까요? 참여연대는 법 왜곡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변은 재판 소원제로 기존 헌재 사건들마저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 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국가 사법 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사법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왜 무더기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지. 법관 증언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는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가세했습니다. 조그만 사법 리스크도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이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 독립의 뿌리를 흔드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를 내세웠던 많은 일들이 자유를 무너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말일수록 더 의심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2월 25일 윤종호 앵커 칼럼, 또 정의란 이름으로 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주 도심에 짙은 안개가 가득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예보돼 차간 거리 충분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전국 하늘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강릉 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4도, 대구 15도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